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코프 랍킨 교수와 제프리 sak스 교수의 날카로운 학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오니즘이라는 아주 복잡한 주제의 역사적 뿌리와 정치적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해설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석학의 방대하고 깊이 있는 대담에서 핵심만을 쏙쏙 뽑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밀도 높은 논의를 따라가기 위해 내용을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기원 해독, 두 갈래의 역사, 역사적 반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 지정학적 결과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이 운동의 진짜 뿌리부터 바로 살펴보죠. 섹션 1. 시오니즘의 기원 해독입니다. 랍킨 교수가 최근 출간한 101개의 인용구로 풀어낸 시오니즘 해독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 운동의 초기 선구자들이 자신들의 정착 식민주의적 의도를 놀라울 정도로 숨기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랍킨 교수는 시오니즘을 민족적 민족주의라는 틀 안에 놓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시민적 개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 혈통이나 민족적 특성에 따라 소속이 아예 결정되어 버리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속하거나 아예 속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죠. 교수는 바로 이런 흑백 논리 같은 구조가 필연적으로 차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시오니즘의 창시자 테오도르 헤르츠의 이 발언입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이 될 것이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헤르츠 같은 초기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유럽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가길 원했던 바로 그 반유대주의자들과 자신들의 목표가 역설적이게도 기막히게 맞아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섹션 2. 시오니즘의 2가지 갈래입니다. 여기서 sak스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시오니즘이 원래부터 단일한 운동이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2개의 역사적 줄기가 나중에 하나로 병합된 거라는 겁니다. sak스 교수는 이 2가지를 명확히 대조합니다. 하나는 반유대주의를 극복하고 물리적인 국가를 세우려 했던 세속적인 19세기 유럽 민족주의로서의 유대계 시오니즘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적 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했던 서구의 아주 깊고 오래된 개념, 바로 기독교계 시오니즘입니다. 이 둘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특히 sak스 교수는 현대 기독교계의 시오니즘의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전천년설적 세대주의라는 19세기 신학 개념을 꼽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워야만 비로소 세계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 신학적 틀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구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랍킨 교수가 존 헤이기 목사의 말을 인용해서 밝힌 건데요. 미국 내 기독교계 시오니스트 숫자가 무려 5천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니까 그걸 가볍게 압도하는 수치죠. 이 거대한 운동의 진짜 주된 추진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어서 섹션 3,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반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역사적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 커뮤니티는 이 시오니즘 프로젝트에 거의 압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sak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교의 주류 랍비 전통은 성지로 돌아가 물리적인 국가를 세우는 걸 명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명확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신의 계명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지 인간의 손으로 실체적인 정치 국가를 세우라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분위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17년에 유대인 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그 유명한 발푸어 선언이 나왔을 때 당시 영국 내각의 유일한 유대인 의원이었던 에드윈 몽테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조국은 영국이지 따로 분리된 민족국가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내각의 이런 시오니스트적 결정이야말로 유대인을 배척하려는 반유대주의라고 맹렬히 비판했죠. 이제 두 학자의 논의는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옵니다. 섹션 4. 영향력의 정치입니다.
이 결합된 이데올로기들이 오늘날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분석하는데요. 삭스 교수는 이걸 미국 내에서의 이른바 국가 포획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로비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다. 미리암 아델슨 같은 엄청난 자금력의 억만장자 기부자들, 수많은 신도를 거느린 복음주의 대형 교회들, 거대한 방위 산업체들, 그리고 미국 정치에 직접 작용하는 국가적 정보망까지 이 모든 게 아주 복잡하고 촘촘하게 얽혀있는 다면적인 연합체라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정치적 부패가 합법화된 시스템이라서 돈 많은 국내외 이익 집단들이 중동 관련 외교 정책을 그냥 쇼핑하듯 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수억 달러면 원하는 분야의 통제권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그의 묘사가 정말 뼈아프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5, 지정학적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데올로기와 마크 로비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삭스 교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1990년대 후반 이스라엘 군사 전략이 확 바뀌었던 결정적 순간에서 찾습니다. 1996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 집권했을 때 이른바 완전한 단절, 즉 클린 브레이크라는 독트린을 도입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하마스나 헤스볼라 같은 저항 그룹과 싸우는 걸 넘어서 아예 그들을 지원하는 주변 중동 국가의 정부들 자체를 선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해버리겠다는 거였죠. 삭스 교수는 바로 이 완전한 단절, 독트린의 궤적이 1996년 이후 중동을 끝없는 전쟁 상태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과거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이 경고했던 미국의 순차적인 중동 7개 전쟁 시나리오와도 무섭게 일치하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이란과의 직접적인 긴장 고조 상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랍킨 고수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를 남기는데요. 유대교와 시오니즘을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평화를 지향하는 오래된 종교이자 민족의 정체성이지만 시오니즘은 극도로 논쟁적이고 여러 종교가 뒤섞인 정치운동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오늘 두석학의 깊이 있는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묵직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영구적인 갈등과 다른 민족의 희생을 양분 삼아 유지되는 정치운동이 과연 처음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진정한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영원한 지정학적 재앙을 보장할 뿐일까요? 그 해답에 대한 고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